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병의 정의, 그리고 질병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문진, 촉진, 물리적 진단, 생화학적 진단,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진이 있어요. 문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해서 질병의 진행 혹은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해요. 환자의 기침소리나 호흡소리, 그리고 환자가 직접 말해주는 정보를 통해서 신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가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께서 기침해 보라고 하시고 또는 음식은 뭘 먹었냐, 열이 나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는 질병을 판단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문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촉진이 있습니다. 촉진이란 환자의 몸을 직접 만져가지고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의원 가본 학생은 알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손목에 있는 동맥에 손을 올려서 맥박을 측정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촉감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배 부분, 즉 위 부분을 살살 만지다 보면 딱딱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음식물이 모여서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뭉쳐있는 것인데 손으로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아마 소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 또한 촉감으로 우리가 음식이 막혀 있구나 라고 진단한 것이기에 촉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물리적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 장비를 사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청진기를 활용해서 신체 내부의 소리를 듣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체 내부를 관찰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 또는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관찰하거나 진단할 수 없는 뼈나 종양이나 암세포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CT, MRI, PET, 초음파 등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진단 장비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생화학적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등의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하여서 질병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저 진단 방법 중에서 물리적 진단 방법과 생화학적 진단 방법 안에 이 과학적 원리가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물리적 진단 방법과 생화학적 진단 방법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리적 진단 방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장 흔히 잘 만날 수 있는 혈압계의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배웠듯이 혈압은 어떤 혈관으로 측정한다고 배웠죠? 네, 맞아요. 혈압은 동맥으로 측정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에 감는 압박대를 팔꿈치하고 어깨 사이 팔뚝에 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박대에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럼 쫙 조이는 느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렇게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압박대가 팽팽하게 팽창하게 되고, 팽창한 압박대는 동맥을 누르면서 압축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인 혈압보다 밴드, 즉 압박대가 혈관을 누르는 압력이 더 크게 되어버리면 혈액은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마치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데 호스를 꽉 잡으면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청진기를 동맥에 가져다 대고 압박대의 바람을 천천히 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박대가 동맥을 누르는 압력과 혈압이 같아지는 순간부터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으로 혈압계의 눈금을 통해서 우리는 수축기 혈압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압박대의 공기를 계속해서 빼다 보면 압박대가 동맥을 누르는 압력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혈액이 흐르는데 방해하는 성질이 작아진다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계속 압박대의 공기를 빼다 보면 혈액이
압박대가 누르는 압력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방해 없이 아주 잘 흐르게 되므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사라지다가 없어지게 돼요. 이때의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되며 혈압계에 있는 끔을 보고 우리는 이완기 혈압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T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여름철입니다. 혹시 여름철에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죠? 네. 여름철에 해수욕장 갈 때 혹시 슬리퍼만 신고 모래사장이라든지 외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겠죠? 네. 그러면 아마 슬리퍼만 신고 나가보면 아마 발이 오른쪽 그림처럼 될 거예요. 완전 공감되시죠? 네. 줄 있는 부분은 하얗고 줄이 없는 부분은 시커멓게 타는 현상. 저렇게 태닝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자외선이 슬리퍼의 끈 부분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끈 밑에 있는 피부는 타지 않아서 하얗지만 태양빛에, 즉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는 그리고 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태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CT의 촬영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CT는 쉽게 말해서 X선을 인체에 쏘아서 투과되거나 흡수되고 반사된 정보를 활용해서 인체의 조직의 단면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자, X선은 인체의 뼈를 쉽게 관통하지 못해요. 반면 X선은 다른 인체 조직은 비교적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X선을 인체에다가 주사하게 되면 투과하지 못한 부분은 그림처럼 흰색으로 표현되고 투과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뼈 부분, 검은색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골절상이 있거나 다리가 아플 때 딱 CT를 찍어보면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쉽게 관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X선을 이용한 CT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CT의 단점은 이 X선이라는 방사선을 인체에 쏜다는 것,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MRI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MRI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죠, 물.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뇌의 73%가 물이고 혈액의 94%는 물이고 신장의 79%가 물이고 근육의 75%, 눈의 95%, 심장의 75%, 폐의 83%, 뼈의 31%가 물이랍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로 더 드리겠습니다. 물은 어떤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산소 원자랑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몸속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도 정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각 장기마다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양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MRI는 뭐냐면 이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관찰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과학적 원리를 살펴볼게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고주파를 쏘는 아주 커다란 원통 모양의 기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속의 수소 원자가 반응해서 이 자기장과 고주파에 반응해서 외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계는 신호를 분석해서 인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마다 물의 양, 즉 수소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장기마다 만들어내는 신호가 다를 거예요.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신호를 분석해서 몸속 내부, 뇌라든지 다른 장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신호가 나오는 것이기에 아주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MRI로 사람 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인 PET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T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조그만 소형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로봇 스스로가 위치 추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로봇은 암세포를 기가 막히게 잘 찾는 로봇이래요. 암세포를 찾게 되면은 그 암세포를 찾은 곳에서 정지하는 로봇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이 로봇을 우리 몸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암세포를 찾게 되면 그곳에 멈춰 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암세포가 있는 위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 로봇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 방법이 바로 PET라는 방법이에요. 자, 위 예시처럼 소형 로봇을 몸에 주입하듯 특정한 방사성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합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활발한 암세포라든지 종양에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 방사성 물질 또한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호를 읽을 수 있는 PET 스캐너 기기를 활용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위치를 찾은 그곳이 암세포 또는 종양이 있는 위치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각종 암을 진단하는 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 방법. 이 초음파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뱃속의 태아를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초음파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어떤 물체가 있는 곳에 초음파를 촥 주사하면 초음파는 물체에 부딪힌 다음 반사되어서 돌아오겠죠. 이때 반사된 초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물리적 진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화학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혈액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우리 몸 곳곳으로 영양소를 보내주고, 그리고 호르몬의 이동 통로,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되어 있고, 우리 몸의 체온 조절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만 검사해도 우리 몸의 많은 질병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듯 혈액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장에는 물과 호르몬,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인 기준으로 혈당과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양을 한번 왼쪽 표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장 속 혈당은 정상인의 경우 1ml당 약 1g 정도예요. 그러면은 1g보다 많을 시에 우리는 당뇨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1mg당 450에서 500만 개 정도가 정상인데, 저 서취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는 빈혈이라고 진단합니다. 백혈구의 경우에는 1ml당 6,000개에서 8,000개인데 정상 기준보다 많을 경우는 염증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경우에는 1ml당 20만 개 정도인데 20만 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혈소판의 기능인 혈액 응고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혈액 분석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변 검사 방법이에요. 아마 병원에서 해보셨을 겁니다. 요 시험지봉이라는 진단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소변의 색깔, 혼탁도, 냄새, 그리고 소변 속 물질들을 파악해서 여러 질병들을 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과도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봤고 잘 알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인체 안에 면역력을 키워주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항원 물질을 주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항원 물질은 병균을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병원균을 항원이라 말하는데, 그 항원 물질을 구성되어 있는 백신을 우리 몸에 주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항원인 병원균을 감지해 가지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계속 몸속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만들어진 항체로서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능독 면역이라 불러요. 우리 자신이 면역체계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나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원 물질을 주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항원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을 주사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수동 면역이라 불러요. 즉 수동 면역은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을 배웠는데 예방의 최고는 스스로의 면역을 키운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개인 위생이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잘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생 관리의 가장 기초는 손 씻는 것이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손 씻기 6단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 알고 계신 방법일 거예요. 손을 씻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 거치면 대략 시간이 한 30초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6단계를 지켜서 우리는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의 진단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의 진단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질병의 예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